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전공국어 국어경론과 문학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설명회의 내용은 대상은 임용시험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한번 임용시험을 보긴 했는데 본격적인 공부 방법을 택해서 1년 동안 또는 오랫동안 공부를 준비하지 않았던 그러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이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용시험과 관련되어서 전공국어 임용시험과 관련되어서 충분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설명회의 오리엔테이션 부분들은 이제 올해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 부분만 들으시면 되고, 앞부분에 있는 임용시험의 성격과 관련된 뭐 여러 내용들의 정보들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또는 초수 같은 재수 혹은 장수생들은 임용시험의 성격부터 공부 방법론까지 쭉 이렇게 쫓아오셔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설명회에서는 어떤 가이드, 임용시험의 가이드라고 해서 뭐 이러저러한 임용시험의 공부 방법론들을 또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제가 2026학년도를 위한 연간 강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정보도 또 드리기 때문에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눠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국교론과 문학 이 두 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설명회 자료는 그 프린트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 프린트물의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되, 그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들은 어차피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강의 중에 제 수업을 선택하신다면 이 기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그때 할 테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그냥 여기는 근거 자료로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 보자면 먼저 1쪽부터 이 서술형 임용시험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술형은 일종의 지금 14학년도 이후부터 지금 2025학년도 그리고 이제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1차 객관식, 2차 논술형, 3차 수업시험 및 면접과 같은 13학년도까지의 임용시험이 14학년도 이후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서답형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기입형과 서술형과 논술형이 포함되어 있는 시험 출제 유형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 논술형은 19학년도 이후부터 폐지가 되고 A형과 B형에 각각 기입형과 서술형으로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서술형 문항이 이제 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학교 교육 과정의 안과 밖에서도 이와 같은 서술형 시험 문항들이 비중 있게 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임용시험에서도 이와 같은 기입형 이외의 서술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서술형은 지식과 그 적용을 묻는 문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서술형은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일쪽 부분 밑에 24학년도 B형 서술형 문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문두가 있어요. 문두가 있어요. 가는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 그리고 서술하라라고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이쪽 부분에 3쪽 부분에 보시면 3페이지 작성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4학년도, 15학년도에는 작성 방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보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제 점차 정형화되어서 작성 방법이라고 해서 이 작성 방법이 일종의 서술형 문제를 작성하는 정말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성 방법은 크게 2개나 3개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이. 그리고 이 2개나 3개의 문제가 한 문제에 2개 이상의 답안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개란 말은
두 문장 이상,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답안지에 한 4줄 정도를 쓰시면 이 소술형 답안이 완성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겠지만, 한 차례 시험을 치르셨던 분들은 이 작성 방법에 의한 소술형 문항의 작성이 어떤 내용인지는 감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입형과는 좀 다른 성격의 일종의 4문장으로 구성된 4줄 이상으로 구성된 그런 서술식 답안을 요구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뭐 찾아 쓰라라든가 아니면 서술하라 아니면 비교하라 아니면 적용해서 설명하라 이와 같은 문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 서술형 문항의 난이도에 대해서 3쪽 부분에 이번에 난이도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지난 2025학년도에 임용 시험을 치르고 나서 여러 이제 학생들하고 통화를 좀 하면서 이번 지난 2025학년도의 임용 시험은 그 전년도의 24학년도에 비추어서 약간 난이도가 좀 있었다, 좀 어려웠다, 이러한 대체적인 수험생들의 그 느낌이 있어요. 이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그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이었냐 아니면 좀 쉽게 느껴졌느냐, 물론 어려운 시험이었던 쉬운 시험이었던 합격과 그렇지 않은 그런 차이, 또 점수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임용 시험이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만 이렇게 어려운 이러한 시험을 대처를 할 수 있는가. 또 시험이 쉬우면 굳이 내가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난이도는 일종의 그 다음 해 연도에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가짐을 아마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난이도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난이도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한 규칙적인 어떠한 그 선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느낌 또는 어떤 분위기 아니면 뭐 그 각 문항당 어떤 그 깊이, 그러니까 어떤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자면은 작년도에는 약간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25학년도가 24학년도에 비해서는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26학년도, 그러니까 25년도에 제 임용 수업을 들으면 알겠지만 그렇게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로 구성되진 않았다.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그 2025학년도의 기출문제를 풀면서 예상되는,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바탕으로 한다면 대처가 가능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그 기입형 문항과 관련돼서 3쪽 부분에 제일 밑에 2번에 기본 점수 확보 문항과 변별 있는 문항이 전공국어 영역 안에서 존재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기입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입형은 A형 4문항, 그다음 B형 2문항, 이렇게 해서 기입형이 2점 배점으로 A형은 8점, B형은 4점, 이렇게 이제 존재합니다. 이 기입형은 기본적으로는 기본 점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한 사실은 뭐 단답형이죠. 이 기입형은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 쓰거나 쓰는 문제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1어절 혹은 한 단어로 되어 있는 일종의 개념어입니다. 개념어. 그 개념어를 쓰는 문제인데, 이 기입형이 사실은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본 점수를 확보하고자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입형을 내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이 기입형에서 의외로 실수들이 좀 존재한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도 실수나 혹은 아니면은 조금 약간 기입형에 요구했던 단서들이 있는데, 이 단서들이 많지 않았던 그런 기입형 문제도 왕왕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형과 기입형으로 되어 있는 현행 임용시험의 문제 출제의 유형상 기입형은 기본 점수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실수를 여기서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기입형의 문제풀이의 방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단서가 주어져 있으므로 그 주어진 단서 내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단답형, 말하자면 핵심 개념어, 단어나 또는 일어절 수준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서술형보다는 시간도 적게 들고 또한 깊이도 그렇게 깊지는 않으나 실수가 많은 문항이 이 기입형 문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 부분의 채점의 명확성은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서술형과 기입형 문항으로 되어 있는 2014학년도 이후부터의 서답형 임용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어교육론과 문학의 특정한 어떤 학습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교육론 학습법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국어교육론의 학습법은 여기에서 이제 그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개념 및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국어교육론은 화법과 독서와 작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 기능 영역이나 언어 사용 영역을 우리가 이제 국어교육론이라고 지칭한다면 이 언어 기능 영역의 화법, 독서, 작문에 각각의 이제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들에는 특정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특정한 개념들이 문제로 요구하거나 답안을 서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개론서, 작년도가 아니라 2025학년도에 문제 출제 스타일들을 보면 특정한 개론서는 아니지만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개론서, 그 다음에 이제 이 12교육과정에서 이제 그 근거를 두고 거기에서 활용되어 있는 핵심 개념 혹은 기본 개념들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개론서 및 교육과정에서 활용된 개념의 정리와 이해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국어교육론은 기본적으로 개념어를 파악해야 합니다. 개념 파악.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제 교재에 나와 있는 목차예요. 독서의 특성, 인지적 사고 과정, 의미 구성, 독해 능력의 비교, 해독과 독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개론서의 해독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2025학년도에 해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개론서나 교육과정에서 활용된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한다는 차원은 이렇게 목차 구성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독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떠한 목차에 의해서 구성되는가라고 하면 독서의 특성에서 이 해독 개념이 나오는다. 또는 독서의 특성에서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 하나는 인지적 사고과정, 하나는 사회적 상호작용. 근데 그 인지적 사고과정 안에 의미 구성과 문제 해결 과정 두 개의 개념 안에 의미 구성 과정으로 해독이 있고 그다음 독해가 있다. 요와 같은 개념어 사이에 위계, 목차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다음 숙지해야 돼. 그래야만 국교로는 기본적으로 개념어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개념어, 예를 들면 인지사고과정, 의미구성, 독해 능력, 해독, 독해 또는 이제 의미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개념어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어에 익숙하신 것은 몇 월 때까지냐면 7월 이전까지는 수업을 들으면서 저 개념은 들어본 적이 있어. 또 저 개념은 목차의 어느 부분에 해당돼. 저 개념은 어떠한 수업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내용이야.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교육과정의 체계적 이해와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개론서에서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개론서, 두 번째는 교육과정. 근데 이제 개론서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화법의 개론서, 독서의 개론서, 작문의 개론서들이 있어. 근데 그 개론서들이 기본적으로 화법, 독서, 작문에 2권씩에서 6권이야. 그죠? 거기다가 만약에 국어교육의 이해와 같은 개론서,
또는 뭐 국어과 교수학습방법 같은 개론서를 합치면 한 10권 정도 돼.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 10권 정도의 개론서를 읽는다고 해서 그 개념을 내가 암기하거나 숙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연간 계획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10권 정도를 넘는 개론서들을 1, 2, 3월, 3개월 안에 제가 마스터해 드린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쉽게 파악하도록 하고 어떠한 내용은 중요하고 어떠한 내용은 그냥 건너뛰어도 좋은가.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개론서를 중심으로 아마도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게 1, 2, 3월 강의예요. 1월달 화법, 2월 독서, 3월달 작문이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는 제가 4월, 5월, 6월, 6월 강의예요. 4월, 5월, 6월 강의에 2022 교육과정 15, 12, 적어도 2007 개정교육과정 이후의 교육과정들을 모두 다 정리해드리고 또 하나는 교과서도 정리를 해드릴 거야. 근데 왜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이해가 중요하고 또 이것도 왜 정리를 해야 하냐면 이게 이제 작년도에 나왔던 그 작문 문제예요. 작문 문제인데 이 작문 문제의 기출 문제를 보시면 고쳐쓰기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고쳐쓰기라고 하는 문제가 거기 보시면 뭐 고쳐쓰기 활동의 절차와 방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쭉 설명이 있죠. 뭐 초고를 다 쓴 이후에 오류 발견하는 것에서 집중하고 그 다음에 글 전체 문단 수준 주제 및 내용 구성을 검토하면 이게 이제 2025학년도 기출 문제의 이게 문제의 자료예요. 그 다음에 초고에 대해서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과 같은 작업을 진행한다. 이런 내용은 어디서 나와 있냐면 개론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문제의 자료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교육과정을 이해해야만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추가가 뭔지, 삭제가 뭔지, 대치가 뭔지, 재구성이 뭔지 또 하나는 여기서 수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글 수준, 문단 수준 또는 문장 수준, 어휘 수준. 수준과 방법이라는 표현으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답안을 작성할 때도 교육과정의 근거에서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과정은 이 고쳐쓰기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거기 프린트물을 보시면 2022 교육과정하고 2015, 2012 교육과정에 이렇게 고쳐쓰기라고 하는 부분의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이게 교육과정별로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 게 제 3, 4, 5, 6월 교육과정 수업인데 이 고쳐쓰기라고 하는 이 테마 자체도 22 교육과정과 15, 12 교육과정의 내용이 다르다.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여기 보시면 아까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근데 몇 교육과정이죠? 15, 12. 지금 현행 교육과정은 이제 내년부터서 2022 교육과정인데 여기는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작년도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15교육과정의 내용들로 지금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제 2022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6학년도 기출문제라도 15교육과정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22, 15, 12, 2009, 2007 교육과정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4월, 6월 사이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론서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게 상반기 7월 이전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내용이야. 근데 먼저 하셔야 할 건 뭐냐면 개론서. 두 번째로는 개론서를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 교육과정을 먼저 하시는 것은 이건 선호가 바뀐 거야. 교육과정은 거의 다 암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제 교육과정은 암기해야 할 사항인데 내용은 개론서보다는 좀 내용은 깊지는 않고 또 분량도 많지 않아. 반면에 개론서는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목차 잡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개론서 먼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론서하고 교육과정을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쭉 끝내셨으면 7, 8월 달부터서는 이론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낸 문제로 문풀반을 따라오시면 되거나 모고반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교로는 설명을 드렸고, 이론적 지식의 체계적 정리라고 해서 좀 이상한 게 나오죠. 조금 더 넘겨보시면, 쭉 넘겨보시면 10쪽 부분에 보시면
여기 뭐냐면 개념 구조도라고 하는 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책은 1월부터 3월까지는 기본 이론 교재로 할 것이고 4, 5, 6월 달에는 교육과정 교재가 이렇게 2권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특강이라고 해서 구조도 특강이라고 해서 이러한 마인드맵으로 되어 있는 그 짧은 교재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재. 요거는 한 10시간짜리 강의로 특강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요게 뭐냐면 이 마인드맵이 일종의 그 개념 이론을 이렇게 구조화시킨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화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구조도 특강을 통해서 그 체계적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내용이 많죠. 근데 지금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무슨 뭐 설계도처럼 되어 있잖아. 근데 이 설계도처럼 되어 있는 것조차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도대체 뭐야? 라고 하지만 이 내용이군 하는 거야. 이 설계도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봐. 텍스트의 구조라고 하면 텍스트 구조의 개념, 텍스트 구조의 위계, 담화 표지, 지도 방법.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아야 돼. 또는 텍스트 구조의 위계는 미시 구조가 있고 거시 구조가 있고 상위 구조가 있고 또는 담화 표지는 그 개념을 모으고 담화 표지는 어떻게 지도한다. 이런 식으로 체계화시킨 도표니까 요거는 제가 특강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론 강의 정리하면서 해드릴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문학학습법 12쪽에 가죠.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025학년도 최근 3개년에 그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학생들하고 그 통화를 하고 또는 작년도에 특히는 2025학년도는 지금 아직 1차 합격자가 발표되기 전이니까 지금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는 일정은 그런데 문학이 까다로웠던 수험생들의 그 반응 이건 24학년도도 합격자들조차도 문학이 까다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최근 2, 3년간에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문학학습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가 있는데, 보통 문학학습은 국어교육론을 학습하는 것처럼 개론서 교육과정이 있잖아. 국어교육론의 개론서는 화법에 2권, 독서에 2권, 작문에 2권. 그러니까 기껏해봤자 10권을 넘지 않잖아. 그 교육과정이 존재하고. 근데 문학은 문학 개론서가 있느냐? 10권 내외일까? 뭐 예를 들면 현대시 하게 되면 현대시와 관련된 개론서를 몇 권이나 봐야 될까? 개론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학은 개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도 무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문학은 개념을 묻는 문제들에서 예를 들면 이미지 또는 뭐 비유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고 해서 내가 답을 못 쓰는 것은 아니야. 또 개념을 확실하게 모른다고 할지라도 대충 비벼 쓴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문학학습법이 대체적으로 어떤 개론서를 보거나 교육과정을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 어떻게? 공부 방법론이 너무 애매해. 그래서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선택한 게 어떤 거냐면 수능 자습서를 선택해요. 그 수능 자습서가 뭐냐면 해법. 이거 두꺼운 거 한 4권, 5권짜리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날을 정해가지고 몇 개씩 본단 말이야. 작품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26학년도 공부하신 분들은 작년도 2025학년도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또는 24학년도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자습서에 실려 있거나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 나왔느냐? 그건 아니야. 예를 들면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규원가 작년도에 라든가 아니면은 그 한수마 같은 사설시조는 수능 자습서에도 실려 있는 고전시가는 작품이지만 현대 문학 작품은 전혀 낯선 작품이야. 그러니까 수능 자습서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자습서 안에서 작품이 나오겠다라고 해서 본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야. 그지? 고전은
그 작품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전은 그래도 수능 자습서를 보면 도움이 되는데 반면에 현대문학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안 나와. 수능 자습서에 없는 작품이 나와. 두 번째로는 수능 자습서에도 실려 있긴 했어. 근데 전혀 내가 수능 자습서에 봤던 그런 작품 해석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 수능 자습서로 공부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공부를 하는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수능 자습서와 같은 작품론 공부를 하셔도 좋아요. 하셔도 좋으나 그거는 그 공부의 방법이 일종의 자습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 작품에 대한 보편타당한 해석이 이렇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야. 이해했어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학학습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좀 더 넘어가면, 작품 공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작품론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0쪽 부분에 보시면, 지금 현재 임용시험의 문학 문제는 문학사 아니면 작품론 둘 중에 하나야. 문학사 문제는 15학년도하고 18학년도에 현대문학사, 1930년대 시문학사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문학사 문제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자면 문학사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나 거의 대부분의 작품론 문제예요. 근데 이 작품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수능 자습서를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깔아야 돼. 그리고 나서 하실 일은 뭐냐면 특정 작품론 개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 시간에 1, 2, 3월 달에 문학 시간에는 이 특정 작품 개론서를 또 참조해서 수능 자습서에 실려 있는 작품과 기출문제 작품을 해석하는 연습을 할 거야. 대체적으로 보자면 여기 이제 고전시가 19학년도에 안민가라고 하는 고전시가인데, 안민가는 향가로서 그렇게 어려운 작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민가에 대해서 19학년도 임용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실제로 수능 자습서에 실려 있을 만한 작품의 내용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근데 이 안민가의 전혀 다른 방향의 해석이 어디에 나왔냐면 이 개론서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그 개론서의 내용이 20쪽에 넘겨서 오른쪽에 보시면 작품론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요게 이제 고전시가 작품론이라고 하는 개론서가 있습니다. 그 개론서의 한 페이지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작품론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 단계로 베이스로 깔아야 할 게 일단 수능 자습서야. 그러나 수능 자습서는 어떤 해석을 한다고? 보편적, 학교교육 현장에서 보편적 해석이야. 근데 임용시험의 문제에서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보편적 해석의 문제를 내게 되면 변별력이 없어.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안민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래서 개론서에 실려있을 특정한 해석들을 이렇게 많은 보충자를 주어서 해석하도록 요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시간에 1, 2, 3월 달에 이 문학반에서는 이 현대시 작품론이라는 개론서와 고전시가 작품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개론서를 일단 부교재로 삼아서 개론서를 읽어야 돼. 미리 읽고 와가지고 이 개론서에서 이 출제자가 아니라 개론서 집필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수능 자습서에 학교교육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가르쳐? 요거 해석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이 개론서 필지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어?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어.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수능이야. 수능.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있어. 안민가라고 하는 작품이 수능 자습서에는 이렇게 A라고 해석돼 있어. 근데 고전시가 작품론에는 B로 출제됐어.
임용시험에도 그랬고, 근데 수능에서는 C로 해석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작품론 공부를 했다라고 해봐요. 그 이외에 논문을 봐야 돼요. 또는 저는 학부에서 고전시가 작품론이나 현대시 작품론 같은 작품론이 아니라 저희 교수님이 선택한 그 개론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공부했는데 그걸로 보면 안 돼요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임용시험 출제진의 출제 의도가 중요한 거지. 그치? 내 학부 교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야. 물론 그 교수님께서 출제가 들어가시면 더 좋겠지만. 그죠? 그래서 작품론은 기본적으로 수능 자습서, 개론서, 그 다음에 수능. 요 세 가지를 1, 2, 3월 달, 그 다음에 4, 5, 6월 달에 해. 근데 대체적으로 보자면 1, 2, 3월 달에 전부 다 한다. 그럼 4월, 5월, 6월 달에 뭐 하느냐? 문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문학교과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문학교과서는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가 또 있지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문학작품이 있죠. 그 교과서 수록 문학작품을 공부를 해요. 교과서 수록 문학작품을 4, 5, 6월 달에 공부를 할 때는 이번에 새로 바뀐 2022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문학교과서를 일단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5 교과서를 선택해서 저하고 4, 5, 6월 달에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쪽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학에 대한 설명을 다 끝마치고 이제 임용시험의 공부 방법론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그 도표가 있죠.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도표가 있어. 이 월화수목금토의 이 도표는 뭐냐면 초수생을 중심으로 한 일정이고 올인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일정이야. 예를 들면 내가 1월 달부터 선생님 수업 들어요 라고 하면 1월 달 첫 번째 주차부터 2월 달 마지막 주차까지 월화수목금토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야. 일단 월화는 교육학 수업을 듣게 될 거야. 주로 이제 직강을 듣게 될 수도 있거나 인강을 들어도 월화 쪽에 치중해 있어. 그 다음에 목금이 제 수업이에요. 근데 토요일은 저는 문법을 안 가르치잖아. 그래서 문법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문법 선생님들의 토요일 강의가 있어요. 그럼 보통 목금토는 전공 수업을 듣게 될 거야. 그러면 나한테 남는 개인적인 일종의 학원 수업을 듣지 않는 요일은 언제냐? 수요일하고 일요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은 학원 수업만 계속 쫓아가는 그 패턴이 1월달, 2월달, 겨울방학 때까지 계속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은 3월달, 1, 2, 3월이 기본 이론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3월까지 월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일주일에 5일은 계속 학원 수업을 쫓아가는 수업이 될 거야. 이제 요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적어도 5일은 학원 수업을 듣고 쫓아가는 패턴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특히나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는 계속 학원 수업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쫓아와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있잖아. 근데 이제 7월부터 8월, 9월 달에는 시간이 이제 없어. 5,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이 많은 상반기 때 공부량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돼. 그리고 이제 7, 8월 달 이후부터서는 뭐 하느냐. 그때 7, 8월 달은 대체적으로 학원 수업들이 이론 강의가 없죠. 맞지? 7, 8월은 문풀이고 9월 달부터서는 모고야. 그러니까 다 문제풀이거든. 이론을 강의를 하질 않아. 7, 8월 달에 이론을 듣는다는 것은 일종의 다음 해를 기획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론 강의는 상반기 때 끝나고 그럼 7, 8월 달은 뭐 하느냐? 이론 강의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야. 문제로 점검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9월 달 이후부터서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좀 더 좁혀서 듣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 배우는 내용이 7, 8월 달 이후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7, 8월 달 이후에는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학습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할 양이 줄어드는 거야. 그만큼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많이. 그 다음에 이제 학부에 재학 중인 1년짜리 이제 연간 계획을 한번 봐봐. 이건 이제, 기간제 교사나 학원가에 강사를 하거나 이제 직업을 두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패턴을 따르지는 않을 테지만, 하지만 어쨌든 어떤 패턴이냐면 1월부터 6월까지 그 4학년생들은 여기가 중간고사가 한번 4, 5월 달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 5월 달에 또 교생실습이 있을 거야. 그리고 교생실습과 중간고사가 뭐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가게 되면 어느덧 기말고사 보고 여름방학이 될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어찌 보자면 겨울방학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특히 교생실습은 4주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5월 한 달간 4주 동안 인강을 들으면서 쫓아오거나 막 직강을 오면서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때 교생실습 나가는 기간조차도 공부를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중요한 시기니까 그래요. 그리고 사실상 7, 8월 여름방학 때 이후부터서는 이론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1, 6월 달 가운데서 1, 2, 3월 달 이전에 공부의 전체적인 기본적인 토대는 닦아야 한다. 혹시라도 4, 5, 6월 달에 교생실습 나가거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끼어 있으면 사실 이 4, 5, 6월 달은 공부 그 시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왕 마음 먹은 김에 1, 2, 3월 달,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공부의 토대를 단단하게 닦아야 한다. 그래서 1, 2, 3월에 기본 이론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인드 문제 말씀드릴게요. 지난 2025학년도 아직 합격자 발표가 안 됐지만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전화 받고서 이제 통화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실력 발휘를 못해서 아쉽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시험이 다 끝났으니까 시원섭섭하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수능도 마찬가지고 임용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마인드 문제. 그 마인드 문제가 어떤 것을 말하자면, 그래, 공부는 다 해. 그런데 수능 공부의 마인드하고 임용시험의 마인드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 수능 시험은, 내 친구도 보잖아. 그지? 그리고 내 중학교 동창도 보고 내 초등학교 동창도 본단 말이야. 근데 임용시험은 내 친구가 있긴 하지만 대학 동기 정도고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은 내가 임용시험을 보는지 안 보는지 아는 애도 있고 모르는 애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특정한 선택이야, 임용시험은. 그래서 임용시험에서 내가 선택한 거, 수능은 선택이 아니지. 고등학생이라면 뭐든지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보편적인 건데, 임용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길이 이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중요해. 그래서 이왕 임용시험에 공부를 선택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즐겁게 공부하라. 이게 즐겁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 자신감이 있어야 돼. 1, 2, 3월 달을 공부를 다 하면서 선생님 원래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 그리고 이제 7, 8월 달 되면 선생님 저 상반기 때 이론 공부 다 끝내라고 했는데 다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자신감 떨어져. 9월 달에는 선생님 모국 문제 다 틀렸어요. 계속 자신감 떨어진단 말이야.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공부를 위한 과정들은 좀 즐겁게 공부해야 한다. 이왕 할 거라면 즐겁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6학년도 국교론하고 문학 커리큘럼 요건 좀 바뀌었어요. 바뀐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3, 4월, 뭐 5, 6월, 7, 8월, 9, 10월,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약간 바뀌었습니다. 거기 프린트물에는 바뀐 걸로 되어 있습니다. 24쪽의 프린트물 보시면 1, 3월이 화법독서, 장문, 매체까지 포함해서 개론서 중심의 기본 이론반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국어교육론 개론서를 모조리 여기서 단권화시켜 제 교재로 기본 이론반을 이끌 거예요. 그리고 문학도 개론서 중심의 작품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전문학 작품론, 현대문학 작품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하다면 권영민 한국 현대문학사라든가 조동일 한국문학 통사 이런 것들을 또 추가해가지고 개론서 중심의 작품론을 1, 2, 3월 달에 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4, 5, 6월 달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반입니다. 특히 22 교육과정과 교과서.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 문학 교과서가 있어요. 그리고 문학은 교과서 수록 작품, 학습 활동, 수능, 문제 이런 것들을 4, 5, 6월 달에 아주 깊이 있게 볼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7, 8, 9, 12월 달 이후부터서는 사실상은 앞에서 상반기 때 했던 것들을 그냥 반복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량을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테마 특강이라고 해서 25학년도 기초 특강을 1, 3월 중에 하고, 그 다음에 12개년 서술형 기출해설 집중 특강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공될 거예요. 그러니까 2014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서술형 기출문제만 따로 해설 강의를 찍었어요. 제가 찍어가지고 찍은 것. 그 다음에 구조도 특강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표로 되어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런 특강을 또 하게 될 거고, 이렇게 커리큘럼이 좀 바뀌었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이론 강의를 끝내고 그 다음에 7, 8 하반기 강의로 갈 겁니다. 그리고 25쪽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 50분 정도 이제 OT 좀 끝마치면 작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올해 2026학년도를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말아라. 2024학년도도 그랬었어요. 2024학년도는 A형은 쉽고 B형은 약간 까다롭지만 그래도 할만하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러한 2024학년도에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마인드로 2025학년도 기출문제를 바라봤다면,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네라고 했지만 정작에 시험장 가서 2025학년도는 뭐야 이거 작년보다도 너무 어렵게 나왔잖아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전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다음해 연도의 기출문제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마세요. 어차피 출제자에 따라서 다르다. 수능은 출제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임용은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유형도 달라지고 깊이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난이도의 어떤 편차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유형도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도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2025학년도가 24학년도보다는 대체적으로 보자면 까다롭다. 어떤 점에서 까다롭냐면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 이거야 하고 확정 지을 수 없는 문제가 많을수록 이게 까다롭거든요. 근데 24학년도는 이게 정답이야 하는 정도로 찾았어라고 하는 문제도 많았고, 그 다음 이론적인 측면들의 개념이나 지식들을 조금 물어봤다면 25학년도는 거의 수능식이고, 그 다음에 수능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료를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도출하는 거지? 할 정도로 무엇을 도출해서 답안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 애매한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어려웠다. 하지만 충분하게 출제 예상 가능한 테마였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선택하셨다면 저는 항상 그런 걸 느낍니다. 어떤 걸 느끼냐면 책임감이 많이 느껴져요. 책임감이. 왜냐하면 무엇을 보고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고 한번 같이 해보자. 그것이 어렵든 쉽든 아무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같이 한번 해보면서 어떤 합격의 길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내가 좀 충실하게 해야겠다. 길잡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이 수반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성취를 해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어려운 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만큼 길잡이와 안내자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할 것이고 여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호흡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